네, 불신이 확신이 될 때 업사이클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HFR 계보조사한 리서치 팀 정성화입니다. 네, 우선 저희 서머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은 기업 분석 후에 산업 분석을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개요입니다. HFR은 유무선 통신 장비 회사로 국내로는 KT, SKT, SK 브로드밴드, 해외로는 버라이즌, AT&T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부는 모바일 어세스와 유선 사업부인 브로드 어세스가 주력이며 사내에서는 프라이베이 5G라는 신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입니다. 이 중 무선 사업부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럼 재무 지표를 통해서 재무 분석을 한번 봐볼까요? 22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CAGR 101%, 313% 올랐습니다. 여기에 ROE도 50.63%까지 올랐습니다. 뒷봉 분석 실시한 결과 총자산 회전율과 순이익 상승률이 ROE 상승을 이끈 걸 보면서 저번 연도 영업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성에서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 모두 비율 표준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티플인데요. 22년 기준 PER은 7.41로 통신장비 산업평균 72.8배보다 매우 저렴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PBR은 2.75배로 적정 수준이고 EV/EBITDA는 131배로 업계 평균보다 다시 EV/EBITDA는 134.1배로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비재무 분석입니다. 먼저 통신장비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기업의 카펙스 사이클에 타지 않게 글로벌 벤더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IR에 따르면 당사는 캐나다에 장비 테스팅을 진행 중인데 최근 캐나다가 3.8GHz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고 정부가 C밴드 인프라 확충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주력 매출인 미국의 C밴드 주파수대와 동일하고 또 버라이즌과 AT&T 같은 티어 1 사업자의 레퍼런스 확충으로 밴더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 매출인 프론토리란 장비는 버라이즌과 AT&T의 단독 납품, 즉 솔벤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의 엄격한 납품 관행을 고려한다면 타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현재 미국 카펙스 사이클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올해도 프론토올 공급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프라이베이트 5G라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인데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HFR만이 프라이빗 5G 총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공기업 위주로 레퍼런스를 쌓는 중인데요. 이외에도 배당 이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우 좋은 재무 지표들과 이런 비재무적 특성들을 반영할 때 향후 단기 그리고 장기 성장성 또한 존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에 비해 멀티플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HFR 바텀업 분석을 실시했던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적 분석입니다. 저희가 실적 테이블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기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2년 1분기에는 매출액 전분기 대비 52%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통신장비 산업의 사이클 때문입니다. 통상 통신사 카펙스는 1, 2분기에 주문을 완료하고 3, 4분기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2분기는 QOQ 113% 증가했고 이 원인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수주 잔고에 있던 물량들이 1분기에 이연된 것들이 2분기에 인식이 되었고요. 또 5로 원가 절감 효과 얻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시장에서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는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역대급 실적 시현했습니다. 프론토올 잔고 대부분이 3분기에 인식되었고 또 이 3분기에 환율 수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또 역대급 실적의 원인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프론토올 이외의 추가 제품군들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4분기 QOQ 마이너스 24% 하락했고 어닝 쇼크 나왔는데 기존 수주 잔고가 3분기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식되었고 또 260억 정도 프론톨 수주가 23년으로 이연된 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효과를 주었는데 제품 판매량 측면에서는 전분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주잔고는 보시다시피 1분기, 2분기에 쌓여 있다가 3, 4분기에 대부분의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되었고요. 현재는 607억 정도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리스크 설명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통신 사이클상 23년에 1, 2분기 수주가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시가 띄워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 IR팀에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ANT 향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고 주문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수주 계약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정리해봤고요. 그럼 통신 장비 산업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업군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세계 5G 장비 시장 규모는 시장 개화 시기에 비해서 성장률은 다소 줄었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통신 장비 산업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 기업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비재무 분석들에서 봤듯이 이제 통신 장비 산업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요.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이 유리하고 벤더가 많은 기업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산업 동향으로는 우선 국내 기준 22년 말로 5G 장비 시장 크게 성장하면서 전국 커버리지율이 99%에 달한 만큼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국내 카펙스는 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카펙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인도, 캐나다, 호주, 또 유럽이 있으며 아직 시장 개화 단계입니다. 네, 향후 데이터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위해서 이 5G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향후 성장성에 이 5G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 내에서 코로나 타격을 전체적으로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납 업체들은 회복의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직납 경로를 개척한 기업들, 여기 보시면 솔리드나 HFR, OE솔루션 등은 22년 들어서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키플레이어는 HFR 제외 유선 장비의 유비커스, 무선 장비의 솔리드 선정했습니다. 다른 점은 유비커스와 솔리드는 각각 유선 장비, 무선 장비만을 공급하는 업체인 반면 HFR은 유무선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5G인데요. 먼저 저희가 쓰는 5G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5G가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3.8GHz대 주파수 5G를 쓰고 있는데 초저지연, 초연결성이라는 특성이 드러나는 주파수는 28GHz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대신 범위가 좁아지는데 따라서 이 28GHz대 5G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카펙스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는 통신사에게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이 전국망 구축이 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나온 대안이 바로 프라이빗 5G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AI, 로봇, 자율주행 등을 위해서는 28GHz대의 주파수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통신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시장 개화 단계로 12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고요. 네, 2028년까지 160억 달러, 연평균 40.9%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프라이빗 5G 구축을 시작했고요. 독일과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후 미국이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21년 10월 말에 28GHz대와 4.7GHz대를 프라이빗 5G 주파수대로 지정을 했고요. 이를 이음 5G라고 명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프라이빗 5G 구축의 모든 장비와 용역 및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업체는 국내에 단 두 곳, 바로 HFR과 삼성전자뿐입니다. 작년 초 삼전이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와 첫 수주를 맺어서 이음만 구축을 했고요. HFR은 한수원과 50억 규모 계약을 맺어서 망 구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레퍼런스를 쌓는 단계로 삼전은 4기업을 그리고 HFR은 경남군 등의 공기업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레퍼런스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프라이빗 5G 피어 그룹으로 삼성전자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보된 HFR이 속한 산업군인 유무선 장비 및 프라이빗 5G 사업 내 성장성을 확인했고요. 이를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P&L 추정입니다. 매출액과 원가, 환관비 그리고 영업의 손익으로 나누어 추정을 했고요. 먼저 매출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톱다운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업 보고서상 원가, 판가,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버텀업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톱다운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팩터로는 국내외 통신사 카펙스랑 마켓시어 사이즈, 그리고 HFR 침투율입니다. 네, 먼저 매출액 추정서 저희 가정은 5가지입니다. 아까 비재무분석 분석에서 말했듯 버라이즌 및 AT&T 솔벤더 집이 유지될 것이고 침투율 유지될 것입니다. 버라이즌 가이던스에 따르면 C밴드 카펙스는 60조 규모로 23년 동일할 것입니다. 캐나다 테스팅 및 벤더 확장에 대한 당사의 자신감이 있었고요. 이를 반영했습니다. 국내 카펙스는 성숙기 진입 따라서 카펙스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LG U+와 같이 새로운 벤더 확장 가능성은 규격 문제 및 레퍼런스 문제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들을 제품군별로 나누어서 대입을 해봤고, 현재 지금 정리를 한 장표입니다. 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해외 매출은 검은색 하이라이트 쳤고요. 기존 통신사의 카펙스 내 프론트홀 침투율을 역산해서 평균 냈더니 1.67% 나왔고, 전체 프론트홀 시장 내에서 평균 침투율은 14%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매출액을 구했고요. 가중 평균을 해서 23년에 기존 밴더의 0.9배 주었고, 전체 시장의 0.1배, 그리고 24년에는 0.8, 0.2로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마다 밴더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고요. 가장 레퍼런스가 쌓여있는 프론트홀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기타 매출은 프론트홀 외 DAS, RFDU 필터 등 NTT나 노키아 공급 등 22년 기점으로 증가했고요. 이에 침투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기타 매출이 증가했던 3개년 연매출의 YOY 평균과 국내 5G 장비 시장 규모를 통해서 매출액을 각각 평균 내어서 도출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매출입니다. 현재 통신사들의 5G 카펙스는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커버리지율이 99%에 달함에 따라서 망구축 사이클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고요. 카펙스가 망유지 보수 사이클로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유선 장비 시장은 성숙기에 돌입한 만큼 23년, 24년 침투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매출의 경우 한국산업평가회의 무선통신 장비 시장 규모율 증가를 가정했는데 이는 국내 밴드 확장 가능성 역시 없다고 가정해서 드라이버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시장 크기 침투율 공식으로 23년 998억, 24년 1012억 추정했고요. IR 측과 통화한 결과 국내는 1000억 이상이라고 확인했던 만큼 저희 팀이 보수적으로 추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품목군별 총계로 저희 최종 매출액 도출했습니다. 23년 4,070억, 24년 4,141억입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YOY 때리기에는 20년도와 22년도의 국내 매출액 비중 대비 국내 마진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다 자세한 추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20년 국내 해외 매출 비율이 8대 2였고 22년에는 국내 2대 해외 8이었는데 각각 GPM이 마이너스 4%, 33%로 상이해서 IR을 확인한 결과 북미양 프론트홀은 직납으로 마진율이 국내 매출 대비 매우 높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가 팩터들을 연립방정식으로 전리하여서 23년, 24년 GPM 조정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엑셀에서는 그냥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서 계산을 했고요. 최종 3개의 결과값들을 평균 내서 최종 마진 조정 계수를 구했고 이를 통해서 최종 추정 매출액의 국내의 비를 고려해 23년 GPM 35%, 24년 GPM 35%로 추정했습니다. 판관비는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인건비와 판매비, 상각비와 R&D, 기타 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로직은 인건비는 이제 HFR 자체 인건비 성장률에 대한민국 평균 임금 상승률 평균 내서 추정을 했고요. 판매비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인 만큼 매출액 YOY 고려했습니다. HFR은 전량 위탁 생산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상각비는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R&D 비용도 40억 정도의 규모를 고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3개년 평균치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랑 판매비 추정을 진행을 했고요. 상각비와 R&D 추정 및 기타 비용 추정도 앞서 말한 논리대로 추정을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외 손익 추정을 했는데 3개로 나누었고요. 기타 손익, 금융 손익, 잡손익으로 나누었습니다. 기타 손익의 경우 22년 환율 효과로 크게 튀었던 것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구했고요. 잡손익은 관계기업 투자손 그리고 지분법 평가손실 등을 포함된 항목인데
규모가 작고 또 내재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는 만큼 그냥 평균 내어서 도출했습니다. 금융이익은 대여금이익, 이자 수익 등이 있는데 금액이 작고 또 당사 내재 가치 반영되지 않는다고 파악해서 역시 평균치를 때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한 최종 P&L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은 상대가치와 절대가치 평가를 이용해서 가치를 구했는데 상대가치로 PER 선정을 했습니다. 당사 최근 순이익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사용의 편리성으로 업계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겟 PER은 솔리드와 유비쿼스를 이제 피어로 선택을 했는데 판매 품목이 우선 비슷하다는 이유고요. 솔리드는 무선 장비 회사로 DAS나 오렌 판매하고 있고 유비쿼스는 유선 장비 회사로 OLT, ONT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도 HFR의 무선 장비 매출과 솔리드가 유사했고 유선 장비 매출과 유비쿼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해 선정했습니다. 또한 두 기업의 23년 PER은 업종 평균 PER에 비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당기 순이익을 보통주 주식수로 나누어서 EPS 6,213원 도출을 했고요. 솔리드 PER과 유비쿼스 PER을 HFR의 무선사업부와 유선사업부 매출 비중만큼 가중평균해서 타겟 PER 10.79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목표 주가 66,500원 제시했고요. 상승여력 112% 존재합니다. 현재 컨센서스 대비 20% 하회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해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절대가치 평가로 DCF를 돌려봤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가치 평가로는 솔리드와 유비쿼스의 HFR의 BM 구조가 다르고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똑같지 않으며 또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5G라는 HFR만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ACC는 국고채 3년물로 무위험 수익률, 마켓리스크 프리미엄은 당사 감사 보고서에서 자회사 가치평가할 때 근거로 제시한 한국 회계사 가이드라인 9% 적용했고요. 53주 이 종목 수익률을 이제 회계 분석해서 차입 뺐다고 했습니다. 부채 비용은 차입금 이자 비용 역산해서 이자를 도출한 것을 평균 냈고요. 이렇게 WACC를 구하면은 한 9.5쯤 나오는데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앞으로 자본 비중이 현재 57%에서 내년에 62%, 내후년에 68%로 증가하고 또 70% 선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면 분명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본 비중과 자본 비용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적정 WACC 10.6으로 도출했습니다. 네, 다음 27년까지 추정한 값 통해서 언레버드 프리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했고요. 연구 성장률은 보수적 추정을 위해서 0%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정 기업 가치는 8,967억 원, 주당 가치 67,587원으로 목표 주가 67,500원 제시합니다. 아까 PER과 유사한 값이 나와서 목표 주가에 합리성을 더했다고 저희 측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 이 DCF 모형 자체가 가정이 많이 들어가는 모형이기 때문에 역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정리입니다. 상승여력 120%로 매수 의견 먼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프론트홀 솔벤더 지위를 통해서 안정적 실적 시현 가능하고 또 프라이빗 5G 시장 개화 단계에서 관공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시장 선점하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통신사 카펙스 사이클에 따라서 품목군이 한 곳에 몰빵된 기업은 이 사이클에 대한 리스크가 심한데 HFR은 20년부터 유선 장비 매출 800억에서 1000억대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 무선 장비군도 지금 정말 잘 팔리고 있는 만큼 제품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카펙스 사이클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덜 탑니다. 재무적 근거로 CBM 포워드 PER 4.9로 매우 낮은 저평가 구간이고 또 부채 비중이 적어서 고금리 상황에 대한 이자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비재무적 근거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잠깐 주춤할 때 배당 의사와 신사업에 대한 M&A 의지를 밝혔고 또 프라이빗 5G 선점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 회사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리스크는 첫 번째로 북미양 수주 연기인데 최고 주가를 찍은 시점이 수주 잔고가 1,5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는 20년 매출의 1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것이 최고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22년 사업보고서상 수주 잔고 600억으로 수주가 연기되고 있으며 또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피크아웃 우려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만, 미국의 통신사 카페스 사이클은 이제 3년 차를 지나고 있고, 통상 1년치의 코어망 투자를 하고, 2년에서 4년치 사이에 기지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23년은 프론토를 투자의 정점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당사에서는 AT&T의 제품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서 프론토 수주가 이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서 이제 AT&T 작년에 이제 1,000억이 넘는 큰 규모의 수주를 맺은 것이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서 벤더에서 공급사에게 배려를 해준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한 분기에 규모가 큰 카펙스를 태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23년부터 조금씩 나누어져서 수주가 나올 것이고, 또 무엇보다 버라이즌 향 카펙스는 북미 현지 법인 직납으로 수주 공시가 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데 20년도 삼성전자가 거의 20조 규모의 버라이즌 향 수주를 맺었고요. 관련 통신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과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가라앉았고요. 따라서 섹터 관심도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통신한다고 했더니만 이제 주변에서 다들 해주시는 말씀이 나는 4G랑 5G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즉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5G 기술에 대한 효용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큽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향후 미래 산업의 핵심 중추는 다름 아닌 5G 인프라 구축이고, 그에 대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HFR이 단기적 실적 안정성을 보여준다면 산업에 대한 불신을 기업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펜딕스에는 이제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담았고요. 이제 PER이라든지 PBR, 또 이제 포워드 밸류들을 담았고, 또 이제 BS와 CF 추정한 것들을 담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